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한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전력계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력 시스템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력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친근하게 느끼시면 전봇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봇대, 그러니까 전력망, 전력 철탑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전력의 수송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통은 이 수송에 해당하는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관심이 없으세요. 보통은 다 이제 전원에 해당하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요새 또 유명한 뭐 연료전지 이런 데에는 굉장히 관심이 다들 많으신데 이 수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수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장난감을 고치는 그런 재능 기부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고쳐보면 대부분 이제 뜯어서 이제 보면 고장난 부분 보통 다 전선이 그냥 끊어져 있어서 보통 고장난 경우가 많거든요. 건전지를 아무리 새 거를 끼우고 상태를 다 좋게 하더라도 되게 단순한 전선 하나 끊어져 있으면은 장난감이 동작을 안 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송지까지 잘 보내줄 수 있는 그 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기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를 제대로 잘 수송하기 위해서 많은 설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모든 설비들이 전력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력을 수송하는 방법에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철탑이나 전봇대처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가공 철탑이라고 하거든요. 전선이 이제 하늘로 떠서 간다라는 뜻의 이제 가공 전선이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지중 전선이 있게 되죠. 이제 땅 속에 묻어놓은 지중 전선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철탑이나 전봇대를 봤을 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모두가 바닥에 들어가길 원하죠. 지중으로 들어가주길 원하는데 이 지중으로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일반 가공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력,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이든지 뭐 태양광이든지 많은 설비들이 저희 전원 계획에 따라서 설치는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수송해줄 이 전력선이라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 건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가공선을 깔면 되는데 가공선은 다들 싫어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땅 속에다 집어넣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돈이 10배 이상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집어넣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건설이 잘 안 되고 건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력은 많이 만들어짐에 도 불구하고 송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전선 같은 거를 계획에 맞춰서 건설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건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런 게 누적되어서 2023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송전망이 없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전망이 지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존재를 하거든요. 바닷가에 발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원재료, 석탄이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멀리서 바다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가 공급이 수월한 곳, 그게 바닷가가 되고요. 그 전력 생산에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냉각해주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바닷가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렇게 전력을 쓰는 공간은 대도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전력을 쓰고 있고요.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원들은 다 바닷가에 몰려 있고 저희가 수요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은 딱 그게 서울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송전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송전선을 잘 그때 맞춰서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명칭 자체를 재생에너지라고 안 하고 분산전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산전원.
그 분산이란 단어는 전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이나 화력 같은 경우는 그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흔히 아파트 뭐 베란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가정에다가 직접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전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설치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설치할 공간. 설치할 공간이 내 집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그 면적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면 결국 땅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땅을 많이 가지려면 결국은 땅값이 저렴한 수요지가 별로 없는 그런 변두리 쪽에 태양광이 굉장히 밀집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태양광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어요. 태양광들이 깔린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그냥 땅값이 싼 곳. 땅값이 싼 곳은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이죠. 사람이 별로 안 살다 보면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봇대 같은 게 애초에 원래 없어요. 애초에 없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태양광들이 막 들어선 거죠. 과거 10년간은 어떻게 보면은 송전선이 모자란다 해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겨우겨우 맞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이 태양광들 때문에 완전히 포화된 상황이 되고 더 이상은 이제 전력선이 버텨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는요, 이 태양광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발전원들을 이제 막 다른 발전원들을 막 끄기 시작했어요.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도 감발을 한다고, 발전을 멈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자력을 발전을 멈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싼 데다가, 그 생산 비용이 워낙 싼 데다가 그거를 한번 끄면 다시 가동하는데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시 생산을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까지도 멈춘다는 얘기는 진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답은. 그래서 송전선을 막 건설하면 돼요, 사실. 막 건설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지연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들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제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 보면 내후년에는 큰 정전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만 당연히 개통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전을 나게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 관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수요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 입장이잖아요.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 조절을 좀 하는 거죠. 수요 중에 예를 들면 저희 집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갑자기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 라는 그런 신호를 받으면 꺼도 되는 애들은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TV 셋탑박스나 TV라든지 이렇게 뭐 상시 꼭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잠깐 꺼진다고 저희가 큰일 나진 않거든요. 그런 콘센트들을 이게 정해 놓고, 이런 애들은 혹시 전기가 부족할 때는 자동으로 꺼져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설비를 해놓는 거죠. 이게 이제 DR이라고 하는 디맨드 리스판스라는 그 수요 반응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도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그 전원으로부터 그냥 우리 수요지까지 그냥 단순히 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스마트하게 우리가 전기가 어떤 상황인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공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스마트 그리드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전기 요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전기요금 체계예요. 특히 이제 그 소비자, 일반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년 내내 사실 그냥 동일합니다. 조금 세분화를 시킨다면 여름이랑 겨울 같은 경우는 전기를 좀 많이 쓰는 때인데, 그때 약간 전기요금 차이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쓰더라도 전기요금이 그냥 일정해요. 내가 밤에 쓰든 낮에 쓰든 특별한 요금제를 쓰지 않는 이상 가정요금은 그냥 일정합니다.
근데 이런 일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게 뭐 현실화가 되더라도 내가 필요성을 사실 못 느껴요. 밤에 쓰나 낮에 쓰나 똑같은데 그럼 낮에 그냥 편할 때 그냥 쓰는 거죠. 이게 다른 프랑스 같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약 60배까지도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저희가 낮 시간에 만약에 뭐 빨래를 돌려야 된다거나 건조기를 돌려야 된다거나 이럴 때 뭐 60배나 전기요금이 비싸면 당연히 안 돌리겠죠. 그냥 밤 시간대로 저희가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변화한다거나 하면서 수요를 좀 변경시킬 여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좀 먼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영향들이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 이런 거를 해소하는데 약간은 더 도움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그렇고, 이 전력계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기같이 전혀 저희가 느끼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이 전기를 잘 쓰시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닥칠 한 몇 년간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진짜 큰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공감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구나,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가 되려면 이 계통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보강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보강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제도적인 변화, 요금 변화 이런 것들로 맞춰가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에너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쪽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학자 입장으로서 지금도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